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많은 말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후보들은 과거 SNS에 남겼던 막말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중구 남구 도태우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자신의 유튜브에서 5.18은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이 상식이다라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됐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재검토를 지시했다가 하루 만에 공천 유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말을 뒤집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정봉주 후보도 논란인데요. 2017년 유튜브에서 한 발언 때문입니다. DMZ에서 발목 지뢰를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는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사과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했지만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 장해찬, 조수연 후보도 막말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말로 먹고 사는 게 정치인이라지만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전기차 100만 시대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3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수동의 지락실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올해 청송군의 안전정책에 대해서 청송군 안전정책과 이진규 안전관리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지구가 즐거운 실천, 지역이 즐거운 실천, 김수동의 지락실 함께합니다. 자,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수동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예.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임기가 끝나서 아니고, 예. 안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상임의장이라고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예. 자, 안동 환경운동연합의 김수동 상임의장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 또 다시 영풍석포 재련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 예. 지난 3월 8일 날 영풍석포 재련소 냉각탑 청소 작업 중에 떨어진 석고 덩어리에 맞아서 동자가 병원에 이송 도중에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재련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그 석고 덩어리, 예. 석고 덩어리에 맞아서 사망한. 예. 그래서 네. 그 서울 광화문 앞에선가요? 우리 의장님이 시위하고 뭐 발언도 하고 이런 뉴스 화면에 나오시던데요. 그렇죠. 예, 지난 화요일 날, 화요일에? 12일 날 광화문에서 저희들이 장례 퍼포먼스도 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장례 퍼포먼스는 예. 더 이상 그 석포 재련소가 이게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고 노동자들의 목숨까지 이렇게 많이 앗아가기 때문에 석포 재련소를 더 이상 여기에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장례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수동 의장님께서 참 이 영풍 석포 재련소 관련된 그 이슈 상당히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다뤄주셨는데 사실 영풍 재련소에서 지난 연말에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지역민들. 그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불과 지난 12월 9일 날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이제 사망 사고가 생겼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아르신가스 중독으로 이렇게 사망하게 되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97년 이전에는 통계가 없습니다만은 97년 이후에 재련소 공장 이거나 또는 밖에서 재련소 관련으로 해서 사망한 사고가 전부 다 이번에 돌아가신 분까지 14분이 이렇게 돌아가셨고요. 예. 그리고 또 2022년 12월 28일 날 영풍 석포재련소가 통합 환경 허가를 받고 나서 예. 1년 만에 불과 1년 만에 2명이 목숨을 잃은 뭐 그런 사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 공장이 전쟁터도 아니고 어떻게 그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그런 공장인지 정말 무섭기까지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뭐 세계 8번째 10번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런 게 대표적으로 후진국형 사망사고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그렇죠. 형태가. 예. 예. 지금 조금 전에 그 97년 이후에 1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예. 97년 그 이전에는 통계 자료가 없는 거죠? 없어서 그런 겁니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이 통계 자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에는 인터넷 이런 기록이 잘 보존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찾지를 못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더 이상 이런 사망 사고가 없었으면은 정말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은 97년 이전에는 이 노동 환경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전 당연하죠. 8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그때도 사망자가 아마 나왔을 수도 있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사고가 너무 잦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지난해 아르신가스 중독 사망 사고 이전에도 그 유사한 사고가 이미 있어 왔다면서요. 네, 그렇죠. 작년 아르신가스 중독 사망 사고 그리고 이번에 8일 날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사망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예견된 사고일 수밖에 없었고요. 아르신가스 중독 사례가 2011년, 2017년, 22년 그리고 최소한 5명의 중독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걸 소홀히 했고 그리고 2017년에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아르신가스 발생 신고를 받고 재련소를 방문을 해서 송기 마스크 착용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그런데 지난해 사망 사고 당시에 송기 마스크를 착용을 안 했습니다. 보호장구를. 그리고 2014년에도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이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서 327건의 법 위반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잘 안 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들은 예견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회사 측에 과실이 있군요. 그러니까 과실이 당연하게 있죠. 이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송기 마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일반인들이 쓰는 그런 마스크 아니겠죠, 당연히 특수 마스크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마스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KF94 마스크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게 방진 마스크고 그리고 이런 유독물질이 나오는 데는 방독 마스크 그리고 이제 방독 마스크를 넘어서 이 공기가 이렇게 공기를 공급해주는 깨끗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송기 마스크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 송기 마스크를 꼭 쓰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이 송기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송기 마스크라는 거는 아주 가장 그 유해 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마스크라고 보면 되겠군요. 이게 그렇죠.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스크. 이거를 안 쓰고 작업을 한 채 이제 사망 사고가 일어난 건데, 자 그런데 이 영풍 석포재련소는 노동자 사망 사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차례 논란이 있어 왔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제가 이 시간에도 라디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나와서 이렇게 예. 재련소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어떻게 피해를 입혔는지 예. 그런 이야기를 수차에 한글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련소 주변에 나무가 고사를 한다든지 재련소 하류에 하천에 카드뮴이나 아연, 중금속 그리고 수은까지 이렇게 안동댐에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도 문제였고 그리고 석포 지역 주민 건강조사를 2015년부터 16년까지 이렇게 해봤을 때 예. 체내 카드뮴이라든지 남농도가 대조금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고 혈중 카드뮴 농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 평균보다 3.47배나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주변 주민들 건강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2022년 말에 이 정부의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그 조사 연구가 재련소가 주변 환경이라든지 주민 건강 그리고 안동댐의 그 중금속 퇴적 이러한 것들을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235가지 조건을 조건부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게 그 조건부 통합 허가죠, 이른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235개라는 것은 그만큼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조건이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부는 무리하게 허가를 해줬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석포재련소는 법을 위반하지 않고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에 허가를 내줄 때 보면은 이게 환경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안전이라든지 환경 문제를 고려치 않고 이 공장을 그 좁은 터에다가 계곡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법적 기준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제 그 새로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공장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2년 말에 통합 허가를 해준 거죠. 예. 이게 그 1970년에 공장이 설립이 된 거군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벌써 50년이 54년. 반세기가 넘게 공장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1970년이면 사실 뭐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시절에 당시 뭐 그렇죠. 환경 문제라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럴 때 이제 설립이 된 거고.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 낙동강 최상류 아니겠습니까? 상단. 예, 그렇죠. 1,300만 명 국민들이 식생활 용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의 최상류. 이런 그 위치적인 문제가 최악이다. 지금으로서는 뭐 이런 뭐 재련소뿐만 아니라 웬만한 공장도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입지 조건에. 제가 그 수도권 쪽으로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만약에 수도권 2천만 명이 사용하는 이 한강 팔당댐 물을 팔당댐 상류에 이런 공장이 있었다면은 과연 하루라도 버틸 수 있었겠느냐? 그렇죠. 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참 이거 계속해서 우리 김수동 의장님은 계속해서 이제 이전을 주장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또 공장 측이나 또 그 주변에 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은 또 공장 이전 반대하는 분들도 또 적지 않다고 또 그렇게 들었는데. 물론 뭐 거기 주민들은 여기 그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나 주민들은 이 생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선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러한 잘못된 게 있으면은 바로 잡아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 정부에서 이거를 폐쇄 이전을 결정이 되면은 주민 생계 문제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이 장항재련소 사례를 보면은 장항재련소 폐쇄하고 난 이후 30년이 됐는데 장항재련소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질병이 30가지 이상의 질병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지금 그 보상을 피해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한 전철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 이전을 하게 되면은 주민 생계 문제, 건강 문제 이거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따라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요. 이게 사망 사고가 계속 있잖아요. 작년 2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망 사고가 나면은 하청업체에서 사망 사고도 원청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청 대구지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서류상 대표는 실질 사주하고 다릅니다. 실질 사주는 예. 이게 창업 2세인 장영진 고문이 2015년에 회장직을 내놨습니다. 내놓고 예. 지금 고문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경영의 책임을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 장영진 고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 사장은 여기에 대한 사실은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형사적인 문제가 됐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실질 사주한테 적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러한 사고는 끊임없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책임 있는 사람한테 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12일 날 저희들이 그 광화문에서 이 기자회견을 한 것도 실질 사주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예. 그리고 작년 12월 달 사망 사고 건에 대해서도 대구지방고용노동청하고 경상북도 경찰청에다가 법무법인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법무법인하고 우리 공대회가 같이 실질 사주 정영진을 처벌을 해라. 그렇게 고발장을 넣었고 12일 날 다시 이제 추가로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영풍 석포재련소가 법적 대표가 따로 있고 실질 사주가 따로 있다. 그러면 그 실질 사주도 그거를 인정을 합니까 혹시? 맞죠. 예? 실질 사주가 실질 사주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요. 인정 안 하죠. 고문일 뿐이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내부 그 제보에 의하면은 이러한 대책 회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실질 사주가 모든 그 지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적절한 입지가 아니면은 그걸 이제 다시 그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는데 김수동의 지락실 오늘의 결론 말씀 마지막으로 좀 내려주시죠. 재련소 하면은 떠오르는 이야기가 1,300만 명 국민의 식수불안 그리고 뭐 위불법 행위 2013년 이후에 76건 그리고 재련소와 관련된 사망자 14명 이러한 그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서류상 대표가 아닌 실질 사주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하고 이거를 폐쇄 이전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결론을 내주셨군요. 그러니까 실질 사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 이거 하나. 그다음에 통합환경허가 취소해야 한다. 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포재련소 폐쇄 혹은 이전 이렇게 세 가지 주문을 걸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김수동의 지락실 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상임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17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송군에서는 올해 안전정책 분야 5대 핵심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청송군 안전정책과 이진규 안전관리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진규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청송군청 안전관리팀장 이진규입니다. 네, 자,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청송군에서는 안전정책 분야 5대 핵심 전략을 세웠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전략을 마련하시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청송군은 안전정책 분야 5대 핵심 전략을 세웠는데요. 네. 오늘날 전 세계 상황을 살펴보시면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진과 산불 화재, 집중호우 등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도 건물 붕괴 폭발 사고, 차량 선박, 비행기 사고 등 재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각종 재난 사고는 다양화가 되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기에 한번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사상자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송군에서는 이러한 불확실한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만반의 사전 준비를 갖추어 재난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 청송군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를 두고 2024년에도 국민이 안전한 행복 청송을 실현하기 위해 재난안전정책 분야 5대 핵심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군민이 안전한 행복 청성을 위해서 자 이렇게 5대 핵심 전략.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알아보죠. 2024년 재난과 안전정책 분야 5대 핵심 전략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희 청송군의 2024년 재난안전정책 분야 5대 핵심 전략 중 첫 번째는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안보 위협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활동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수요 응급형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축산 환경 개선으로 친환경 축산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축 질병 청정화 유지 및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송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청송군의 핵심입니다. 예, 이렇게 5가지 쭉 설명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예방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청송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61개 재난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에서는 군민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 전체에 대한 국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35개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 경중에 따라 가지고 최고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인데요. 청송군에서는 주거시설 화재 피해를 입은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 하재 피해 주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에서는 주택 소실 정도에 따라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산모 터전을 잃어버린 하재 피해 주민의 짐을 조금이나마 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자연 재난 발생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청송군 하면 또 과수 농가가 많은데 자연 재난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예전과 달리 그동안 이상 기후로만 얘기했던 극심한 호우라든지 폭우, 한파, 폭염 등이 이전에 일상화되었고요. 예. 이러한 자연 재난에 집중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송군은 재해 발생 후 피해를 복구하는 사후 정책이 아닌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청송군 내 재해 예방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 재해 예경보 시설 40개를 설치해서 물놀이 사고 예방과 집중호우 시 방송을 통해 대피 명령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 노인 등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 발생 환자가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도 86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극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인 파천면 어천리와 진보면 합강리 그리고 중앙산 어른골 등에 55억 원을 투입해서 극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있고요. 최근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예방을 위해 중앙산면 법수청과 파천면 강곡천 등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연재난 대책 설명을 해주셨고 다음으로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교통 관련해서는 저희 청송군은 82% 이상이 산지인 만큼 도로마다 굴곡이 많고 가변차로가 좁은 곳이 많습니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이 도로를 횡단할 때 차량 사고의 위협을 항상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위험 구간 도로 구간 8곳을 선정해서 표지병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변에 노후된 표지판이나 승강장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기에 노인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는 등 버스 내 사고 위험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군은 노인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무료 버스를 운영하는 등 국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비해 버스 이용률은 25%에서 30% 정도 증가한 반면에 버스 내 안전사고는 현저히 줄었다는 저희 자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료 버스 이후에요? 이렇게 또 변화가 있었군요. 실제 그렇고요. 또한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추세이기에 청송군은 사전에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무료 버스 홍보와 함께 기존 10만 원이었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보상금을 3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면허증 반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면허증 반납하면 10만 원 줬었는데 이제 30만 원을 올렸군요. 청송군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핵심 그 대책이 되겠죠. 축산 환경 개선과 축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또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저희 청송군에서는 축산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퇴비 부숙제와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그리고 스키드 로더와 같은 축산 환경 개선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 분뇨를 퇴비로 자원화함으로써 자연순환 농업이 활성화되고 수질 토양 등 환경 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이 방법으로 가축 분뇨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기에 군비 6억 원으로 가축 분뇨 처리용 톱밥 등에 지원하고 악취 저감 장치 지원과 친환경 악취 저감제를 구입하여 축산 농가에 배부하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우선 한우와 돼지의 고급육 출하 유도를 위해 축산 농가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한우와 양돈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고급육 생산 출하 장려금과 기초 등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한우 생산과 관리를 위해 한우 농가에게 미네랄 블록과 면역 증강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양질의 조사로 생산 이용을 확대하여 사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또 축산농가 경영에 도움되기 위해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등 축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축산 농가를 위한 정책들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마지막이죠. 가축 질병 예방과 반려동물 문화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이신지요? 예. 지난해 전국적으로 구호지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럼피스킨까지 많은 질병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가축 질병으로 인해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작년 우리 군은 선제적 방역 조치를 잘해서 청정청송을 지켜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군에서는 가축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축격 공동 방역단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있고 소독약품과 방역복 등 기자재와 전염병 예방 백신을 지원하는 등 철저한 전염병 방역 관리를 통해 청정한 청송 축산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물 문화에 대해서도 시행하는 정책이 있는데요. 예. 동물 복지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로 건전한 사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우선 유실 동물 입양비를 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여 보다 많은 동물이 따뜻한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개, 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유실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마당개 동물 등록비, 그리고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를 각각 1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송군의 안전정책 분야 5대 핵심 전략 다 알아봤습니다.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우리 청송군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시시각각 변하는 재난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동물 문화 성숙 등을 위해 2024년에도 한 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청송군 안전정책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군 이진규 안전관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시사나 생활 속 문제를 법조인의 관점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안영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선 우리 안동 예천 지역 주민들에게 예. 인사 한 말씀 간단히 좀 전해 주시죠. 예, 예비보 등록하고 열심히 뛰고 많이 또 성원해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경선도 못하고 컷오프 됐습니다. 그래서 참 지원 응원과 성원에는 감사드리고 예. 또 이렇게 제가 좀 기대만큼 못한 거는 다 제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더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 그러니까 경선이라도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던데 그 경선에도 못 오르는 거에 대한 좀 아쉬움, 불만 이런 것도 좀 있겠어요. 불만이라기보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고향에서 새 정치를 하고자 5년 전에 와서 이렇게 뛰는데 경선은 시켜줄 걸 기대했는데 이래서 아쉬움이 있고 다만 불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탓해야 되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답을 말씀해 주시네요. 네. 바람직한 정답을. 예. 네. 자, 오늘 일단은 준비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 상한, 그게 이제 지금 2대 1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 상한 이 규정이 우리 지역 정치력 약화 문제와 좀 연관성이 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주시겠네요. 예, 시작해 주시죠. 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인구의 상한이 항상 문제되어 왔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은 헌법상
평등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낸 투표가 한 표가 가지는 가치가 어느 정도 평등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45만인데 국회의원 한 명 뽑고 어떤 데는 인구가 10만인데 한 명 뽑으면 한 표당 가치가 너무 차이 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이런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 헌법재판소는 1995년대에는 4대 1이라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아, 상한선이 예, 상하 40만 명이면 하한선은 10만 이렇게 그렇죠. 4대 1. 그때 이제 4대 1을 판시해서 그에 따라 또 선거구 요동쳤었고 그다음에 2001년에 3대 1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아, 2001년에 예. 3대 1로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최근 2014년에 2대 1로 내려와서 이렇게 변경이 점점 되어 왔죠. 예. 참고로 지방의회는 4대 1이다가 이제 3대 1로 바뀐 상황이고요. 아, 현재 지방의회는 3대 1이군요. 3대 1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2대 1 기준을 헌법재판 설정해서 그런 공직선거법이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 나오고 계속 개정이 되어 온 상황이죠. 예. 그래서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2023년 12월 5일에 발표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핵정안에 따르면은 상하는 27만 3천 명, 예. 하하는 13만 6,600명입니다. 예. 2대 1인데요. 이것 때문에 기존 지역구 중에 상한을 넘어선 곳은 분구가 돼야 되고 하한에 미달된 곳은 합구가 되었는데요. 예. 뭐 우리 경북 북부 같아도 이제 군위가 빠져나가면서 청송, 의성, 영덕은 하한에 미달되어서 그러니까 13만 6,600명이 안 되는 안 거죠. 됐죠. 그래서 예. 울진을 끌어와서 그렇게 새로운 선거구가 선거 직전에야 되게 됐죠. 예. 이 문제는 이런 헌법재판소의 2대1 기준 결정에 따르면은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이런 결정이 4대 1, 그다음에 3대 1, 그다음 2대 1 이렇게 내려옴으로써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예. 언뜻 들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지금 뭐 오랜만에 방송하시는데 어떻게 더 잘하시는 것 같네요. 예, 선거하는 동안 또 내공이 좀 쌓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힘들지만 또 배우는 것도 많았는데요. 말씀드린 기술도 좀 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말씀드린 선거구 상한이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킨다는 점. 네. 자, 이건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일단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봐야 하는데요. 예. 결국은 이게 뭐 경제성, 합리성 이런 것도 있지만 정치권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 재미진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요. 예전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었을 때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축구 전용 경기장 건설이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실무진에서는 전라도 전주 지역에는 경기장을 짓지 못한다고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안을 당선인에게 보고를 했고 그렇게 흘러갈 뻔했는데 그 당시에 당선인 김대중 당선인의 측근이었던 정동영 씨죠. 예. 이번에 이제 올드보이 기한하셨는데요. 어젠가요? 그 결정 났죠. 예. 그래서 이 당선자를 설득해서 지금 IMF가 있고 해서 뉴딜 정책처럼 이런 걸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 결국 전주 지역에서 또 경기장을 건설하는 쪽을 정하고 이를 행정 쪽에 말을 했죠. 처음에는 이게 안 된다고 자꾸 이제 얘기를 근거를 대니까 한마디를 했답니다. 당선인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니 이제 확 바뀌어서 이제 결국 전주 쪽에 경기장을 짓는 쪽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현재 전주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거죠. 원래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는데 근데 정치권 힘이 당선인이 한마디 하니까 그렇죠. 없던 게 생겼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치력이 지역의 사업을 좌우짓는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일화인데요. 그렇다면 중앙 정치권에서 지역의 정치적 발언권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결국 국회의원 숫자입니다.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예. 그래서 문제는 선거구 인구의 상한이 4대 1에서 3대 1로, 3대 1에서 2대 1로 강화되었던 점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고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나올 때마다 그 지방에 지역 국회의원 수는 현격히 줄어들게 되고 수도권의 국회의원 수는 반대로 또 현격히 늘어났습니다. 뭐 우리 지역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안동만 국회의원이 2명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안동 가불이라든지 시군 이래서 그때 건정달 시대였죠. 그때 뭐 유도누라든지 이렇게 김기롱 뭐 이렇게 쭉 있을 때 참 호랑이 담배 필 시절인데 그때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북 북부도 뭐 국회의원 숫자가 지금보다 많았고 전라도 같으면 20석이 넘었는데 현재 9석밖에 되지 않는 거죠. 전북 같은 경우? 예, 전북도 20. 와, 여기도 반 이상 날아갔군요. 반면에 또 20대 때 보면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석이 이제 246에서 253석으로 늘면서
경기도는 8석이 늘었고 서울은 1석이 늘었고 인천은 1석이 늘고 반면에 강원도 1석 줄고 경북은 2석이 줄고 전북은 1석이 줄었던 거죠. 20대 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차이가 수도권만 늘리고 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건데요. 예. 지역의 정치적 발언력이 반감되었던 거죠. 그렇죠. 반면에 서울은 예를 들어 수원시 경우는요. 예. 국회의원이 한 개의 시에 5명입니다. 맞아요. 거기가 가불병정 무까지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그리고 고향은 가불병정으로 고양시도 4명입니다.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저기 용인도 그래요. 용인도 4개고. 그렇죠. 가불병정 있죠. 성남도 4개인가 아마 제 기억이 그렇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안동 같으면 시장 1명, 도의원 3명인데요. 예. 맨 그런 식으로 시장 고양시 1명인데 국회의원이 4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예. 그래서 반면에 이제 강원도 경우 살펴보면요. 강원도 여기 지역구 엄청 넓죠. 여기가 우리보다 좀 더 상황이 심각한데 예. 황영철 의원이 이제 의원할 시절에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렇게 5개 군이 한 개의 선거구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우리 경북도 살펴보면은 의성, 청송, 영덕, 울진군 4개의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의 경우에는 한 개의 시에 4명 내지 5명 국회의원 뽑아주고 우리는 4-5개 묶어서 1명 국회의원 뽑으니 뭐 특히 경북 북부 전체 현재 선거구 4개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 수원시보다 1개가 적어요. 경북 북부 전부 모아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중앙 정치권에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모든 SOC 사업이 수도권 위주로 진행이 되고 우리 지역은 더욱더 낙후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 더 문제가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 지역이나 이 지방은 인구가 줄고 수도권 인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역의 국회의원 수는 더욱더 줄 것임은 분명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한이 아까 13만 6,60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하한선이. 그렇죠. 예. 현재 2024년 2월 기준으로 경북 김천시의 인구가 13만 6,923명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딱 거기 걸리네요. 예. 간당간당하게 이번은 넘어갔는데. 지금 김천 하나인가요? 단독 선거인가요? 한 명입니다. 아, 김천 단독 하나. 선거고 송원석 의원이 이제 공천 받았는데. 다음에는 합구돼야 되네요, 그러면. 그럴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딱 덧거리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지역은 정치력이 이제 약해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그렇죠. 약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현행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기준 2대1 기준으로 가면은 앞으로 계속 지방의 국회의원은 줄고 반면에 수도권 국회의원 수는 늘어서 우리 지역의 정치적 파워는 극감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개의 그 시를 4개 내지 5개를 수원이죠. 예. 나누어 국회를 뽑게 되면 그 면적도 좁고 이슈도 적어서 국회의원이 그렇죠. 지역구를 이해하는 정도가 매우 높습니다. 웬만한 데는 좀 걸어서 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수도권 그런 데는. 그러니까 지역 밀착도 높고 이해도가 높다는 건데요. 이게 또 국회의원이 힘있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4개 내지 5개 시군을 묻게 되면은 솔직히 연고가 있지 않은 시군에 대한 국회의원의 이해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예. 바로 보십시오. 지금 박형수 의원이 선거국 바뀌면서 울진 고향인데 예. 절로 넘어가서 물론 이번에 공천이 됐는데 의성, 청송, 영덕, 울진 그렇죠. 여기에 이게 오늘 발표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그렇습니다. 예. 김재현 의원 이기고 됐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박형수 의원 같은 기존의 지역구가 아니라 의성, 청송, 영덕에 대한 의회는 매우 낮은 거죠. 낮죠. 그럼 예. 국회의원 하면서 배워야 된다는 건데 예. 이게 넓은 지역을 언제 배우냐 이것도 참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이 선거 몇 개월 전에 내려와서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후보들이 특히 우리 경북이 많은데요. 예. 뭐 멸치 대가리에 고추장만 찍어도 된다고 하니 다 내려오는데 이게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현행 헌법 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건데요. 네. 헌법재판소 결정을 좀 바꾸도록 물론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유동적이니까 아예 지금 개헌 논의가 있는데 거기에 네. 이제 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지역 특별 배려 조항을 넣든지 아니면 3대 1이나 좀 완화된 기준을 명시해서 그래 넣어야만 우리 지역의 정치력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결론에 그러네요.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요, 정말. 예. 예. 아, 이거 정말 뭐 헌법을 바꾸든지 예. 뭐 헌재 뭐 결정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뭐 그 특례 조항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지방 소멸 지역 뭐 예. 특례 그 선거구 조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4대1, 3대1, 2대1로 지속적으로 변화했는데요. 예. 그 이유는 헌법재판이라는 건 시대의 현실과 정치적 상황을 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 소멸의 위기가 더 다가오고 그것을 막을 만한 필요성이 더 커진다면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푸시하는 한편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전략적으로는 이게 국회의원 한두 명이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예. 우리 지방에 사는 광주, 전남, 경북 다 모아서 푸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번에 달빛 고속도로 될 때 광주하고 우리 대구 정치인들이 한마음으로 했듯이 예. 이런 연대를 이루어서 해야만 우리 지방이 살 수 있지 않나라는 거를 좀 제가 이번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상한 기준 4대1에서 3대1로 3대1에서 2대1로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 손봐야 된다. 안 그러면 지역 소멸 이거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시간이 한 3분여 정도 남았는데 네. 좀 이 선거 관련해서 궁금한 예.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도. 네네. 제가 가장 생생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당사자 중에 한 명인데요. 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 그 김영동 후보 예. 현역 의원 그 선거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지금 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천이 확정됐다고 오늘 뉴스는 떴는데 네. 선관위 조사 중이고 네. 앞으로 또 뭐 공천 취소 여부는 또 앞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네. 이 불법 선거사무소 운용 네. 이런 거 우리 지역 주민들 일반인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운용되는지. 예, 그게 일단 뭐 김용동 의원 사례는 제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합니다. 지금 조금 부적절하죠. 예,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사무실을 하나 외에 다르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선거 사무실은 딱 한 곳만 있어야 돼요. 한 곳을 줘가는 걸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거 위반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적지 않은 후보들이 별도의 전화방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 사무소 외에 다른 곳에 전화방? 그렇죠. 불법 전화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광주에서 현역 조오섭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이제 이긴 그 정준호 후보라고 있는데요. 지금요? 지금 현재 그 후보에 대해서 이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그 혐의로 이제 그 압수수색을 자택과 사무실에 했습니다. 최근에 했습니까? 최근입니다. 어디 검찰에서 했어요? 검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명 정도의 사람이 그 전화방에서 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선거할 때 누구누구 자원봉사자입니다. 뭐 홍길동 후보를 좀 밀어주세요. 참 좋은 사람이니다. 이런 전화가 육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게 한두 명이 하는 게 한 3, 4명이 4, 5명이 하는데 그거를 선거 사무실에 하려고 하니 좀 눈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다른 데에서 조용하게 하는 그런 어떤 불법적인 사례가 적진 않은 거죠. 물론 제가 여기서 분명히 밝힐 점은 김영동 의원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한 불법적인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자임을 가정해서. 예. 만약에 자원봉사자가 그냥 개별적으로 전화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따로 모아서 그 사무실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거는 따로 운영하면 안 된다. 그렇죠. 아니면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럼 아주 넓은 면적의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뭐 칸막이 같은 거 치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쪽에서는 전화 이렇게 돌리고 그렇죠. 그 한 개의 사무실 내에서 선거운동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라고 말하면서 뒤로 돈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것도 안 되겠고. 그런데 참 나무 선거하는데 나무 전화 돌리면서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게 뭐 많으시겠죠.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층이 달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다른 장소가 되니까. 그게 5층이고 4층인데요. 김 의원 측 입장은 5층, 4층을 다 선거사무실 내지 국회의원 사무실 신고를 했고 그래서 하나의 사무실로 봐야 된다. 적법하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김영동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 거고 김의성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이건 엄연히 다른 그렇죠. 그쪽에서는 이제 좀 그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는 이걸 또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지금 안동 어디죠? 선관위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죠. 경북 선관위인가 뭐 하여간 선관위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오늘 굉장히 방송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중간중간 좀 쉬었다 해야 되겠어요. 안영진 변호사. 아, 네. 오랜만에 고향 온 느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함께한 안영진의 쾌도 난법이었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